실업률은 음. 급등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일단 연준에서 오늘 발표된 FOMC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같이 발표했는데 내년에 4.6%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자체는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경제학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이 제대로 된 시그널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용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금이 높고 낮은 지금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아니다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시그널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업률은 지금 3.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4까지 내려갔다 3.6까지 올라온 건데 여전히 그 정도 3% 중반 레벨이면은 미국 한 50년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와. 근데 웃기는 건 또 뭐냐면 구인율은 한 6%대가 됩니다. 구인율 6% 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원하는 사람들 다 취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 한쪽에서는 아직도 사람 못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 공고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한 명당 지금 열려있는 직업 일자리 개수가 1.8, 1.9까지 올라가요. 즉 실업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의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실업률이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죠. 왜냐하면 잘리더라도 다음날 다른 직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그 고용시장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고용시장에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상도 포함을 하는 개념인데요. 이 미스매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감원 이슈 막 이런 거 뉴스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아직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반복적인 일을 단순 노무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은 과거 코로나 이전까지는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이 채워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민자들을 조금 덜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저임금 일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오픈되어 있어서 어느 날 내가 애플 다니다가 애플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프로그래머 일을 하다가 실직이 됐다고 해서 저임금 일자리로 당장 들어가지는 않겠죠. 네. 미국처럼 또 실업보험도 잘 돼 있고 이런 나라에서 그냥 실업보험 받으면 조금 쉬면 쉬었지 저임금 일자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고용시장의 비효율성이라는 것은 좀 상당히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이 고용시장 자체가 지금 임금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시그널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큼이냐? 저는 한 1년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업률이 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정말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은행권의 파산이 더 커지고 그런 개별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막 터지면서 개별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회사들에서 노동자가 막 실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식 투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조금씩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또 그 거시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인도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미중 패권 속에서 인도의 부상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주식 투자의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 뭐 인도 투자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인도라고 하는 금융시장은요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위험한 시장인데요. 인도가 신흥국이잖아요. 그리고 1인당 GDP 자체가 뭐 한 4,000달러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해서 3,8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속 수준도 낮은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주가 지수 볼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입니다. 근데 인도 센서스 지수도 2%예요.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1인당 GDP 규모로 놓고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인도는 그 하위권에 있는 국가인데 금융시장의 규모가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리 외국의 투자자들 봤을 때는 한국 금융시장, 인도 금융시장이나 비슷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센섹스 지수는요. 저는 이제 제가 이머징 마켓을 담당하던 그런 때도 잠깐 있었었는데 인도 센섹스 지수는 제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봤던 시장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라고 느꼈던 게 저렇게 볼 거 없는 국가에서 주가가 2배 이상 갔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센세क्스 지수가 그때 뭐 3만 얼마 하다가 지금 뭐 6만 포인트 좀 넘어간 수준이니까 거의 2배 간 거죠. 네. 근데 금융위기 직전에 뭐 2,000포인트 내외였던 한국 코스피가 아직도 2,500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 쪽을 좀 보시기도 하는데 인도의 최고 단점은 뭐냐면요. 이건 인도뿐만 아니고 모든 신흥국에 공통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경상수지가 적자국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출을 수입보다 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 다 달러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환율이 달러 대비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자꾸 전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인도의 압승이에요. 코스피하고 센세스지만 놓고 보면. 근데 환율까지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원달러는 뭐 작년에 1,450원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근데 루피 환율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30이었어요. 근데 그게 70이 올라갔어요. 그럼 주가지수 두 배 먹었어도 2배 빠지는 환율로 똑같이 뱉어내고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는 환율하고 주식을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힘든 시장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신흥국 투자는 그 환율 부분까지도 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네,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 예. 그 1억 목차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조업 수출 강국인 한국 경제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 네. 이 뭘까요? 이거는 제가 너무 제목을 거창하게 정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뭐 주식 얘기에서 뭐 크게 엇나간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요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왼쪽의 차트는 그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인데 각각의 소득 국가들의 그룹을 이제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이렇게 4가지의 그룹을 나눌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20년치 데이터를 요 평면에다가 쫙 하고 뿌린 거예요. 요 Y축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X축은 여기 지금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략된 것 같은데 1인당 GNI, 그러니까 국민소득이죠. 1인당 GNI에다가 로그 값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소득 국가가 소득 그룹이 이렇게 4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패턴이 조금 보이시죠? 저소득에서 요 중상위 소득국까지 제조업이 되네요. 제조업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조업 비중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조업 성장만 잘 해와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뚝 하고 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소득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 갭은 뭐냐면요. 그 뭐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진국 함정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빠졌다고. 정확합니다. 중국이 지금 여기서 여기 앞단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뛰어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1인당 GNI가 재작년에 뭐 한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정도 됐으니까 로그 값으로 환산하면 4.5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그룹의 가운데 있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의 제조업 전체 평균은 20%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만 굳이 찍어보자면 한 여기 30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쯤에 있다는 거죠. 위에 있네요. 약간. 얘네들의 평균적인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너무 강하니까 한국이 제조업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 고소득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한국 제조업은 또 아시다시피 다들 다 그 수출 주력 상품들이고 효자 수출 품목들이잖아요. 그 수출 품목들이 한국의 수출 품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2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경기 민감한 그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잘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또는 선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그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베타라고 하는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요 수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글로벌 경제가 요만큼 주면요. 수출은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이만큼 안 주면 수출은 이만큼 줄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만 보고 있으면 다음 달에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특성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한국이 잘하는 그런 품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대부분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자본 집적적인 그런 수출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어떤 대규모 설비를 만들어놔서 그
정말 그 최정예 요원들의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그 공장만 참 컨트롤하면 되는 예, 그러한 상품이라는 특성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말로 표현을 드리면은 산업별 고용계수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또 그렇구나. 이 고용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 보시는 각 산업군에서 매출 10억 단위를 내는데 몇 명이나 고용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인데요. 이게 높으면 이제 고용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억 매출을 올리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서비스업 쪽이 높습니다. 서비스업이 높고요. 제조업은 그보다는 낮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어차피 공장을 기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낮고요. 자동차, 로봇 막 이런 거.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한국에 잘하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IT, 반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구나. 전체 평균도 못 미쳐요. 야,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도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로 이어지는 효과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과거에 한국 수출이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과거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수출이 굉장히 잘 될 때 그때에도 내수는 계속 힘들었거든요. 저는 2010년 이후로 한국 내수가 괜찮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상당수의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업을 조금 고도화시켜서 이런 내수 중심의 산업을 조금 키워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숙제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숙제를 전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꼽혀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의 이제 재미있는 재미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저희가 지금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데 약간 점은 위쪽에 찍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또 그 저소득 국가나 중하위 중상위 국가들이 그 제조업으로 들어올 때 가격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 단계가 있었고요. 있었고. 예, 그 단계 있었는데 그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하는 사실 여기 개독 같은 경우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국가들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제조업 상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이 맨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이 2000년대 이제 국제 무역 시장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력적으로 만든 것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하이테크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뭐 대부분 제조업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단순한 그런 기계 제품들 그런 것들을 생산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여기쯤 있었죠. 그리고 한국도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연스럽게 커오면서 그 자리를 중국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R&D 투자에다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여기로 올라오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의를 아까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국가는 오히려 중국 같은 국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 굴뚝에서 연계는 굴뚝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산업들에서 하이테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꾸 반도체 쪽 이런 데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랑 중국이 자꾸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긴 했지만 앞으로도 중국이 중지구 함정을 뛰어넘어서 일로 올려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언론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다 막 중국이 다 턱밑까지 쫓아와가지고 금방 역전할 것만 같은. 근데 반도체는 한 5년 전부터 그런 신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참 그게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네, 저 뭐 반도체 이제 기술적인 것까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전문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중국은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도전 자체가 워낙 이제 자본이 많은 그런 국가이고 한번 한다 하면 또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팍팍팍 밀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MS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박사님께서 이게 딱 그림으로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더 많이 와닿고 이해가 되게 되고 위안도 되면서 우리가 뭘 앞으로 해야 될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산업별 고용계수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도 그 산업별 고용계수를 늘리면서도 좀 내수를 강화하는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그 말이 또 수출을 뭐 주의자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같이 좀 아니고 균등하게 밸런스를 좀 맞추자. 예.
그렇군요. 네. 과거 이제 전통 경제학은 그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랑 실물 시장에서 경제되는 연결되는 변수들이 서로 뭐 이어져 있긴 하지만 이 화폐 시장에서 그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시장에서 화폐 시장에서 수익률 자체를 높이자라는 것이 하나의 큰 테마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투자해서 성공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책에서 뭐 제가 대충 써놨습니다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써놨습니다만 그 뭐 현대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뭐 케인즈라든지 비교 우위 가설을 지금 만드는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 말고는 평균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블랙셜즈 옵션 모형 만들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LTCM. 그렇죠. LTCM으로 망했잖아요. 돈 많이 벌긴 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또 노벨상은 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업적이랑 두 개를 다 잡지는 못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사람들께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없잖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조금 이제 투자를 성공하신 그런 분들은 이론만 100% 깨고 있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이론만 깨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쪽 전문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떼돈 보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과 현실의 그 갭이 발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내가 팍 질릴 수 있는 든든한 배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성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 이론과 현실이 배치되는 국면을 포착을 하려면 적어도 이론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간 경제학이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들과 현실적인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책에다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네. 예. 그 환율 좀 마지막으로 예. 여쭤보면은 이제 환율이 저희가 1,300원 정도 됐고 예. 또 미국은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 또 한미 금리 차가 조금 더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네. 작년에 분명히 이제 원달러 환율 1,450원까지 갔던 게 올 초에 뭐 한 장중에 1,22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서 1,300원 찍었고 FOMC가 끝난 이제 오늘은 제가 오면서 보니까 1,280원대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 플럭슈에이션이 큰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쉽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는 타이밍 그리고 파는 타이밍을 두 번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런 기축통화라는 특성 때문에 사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온 요 차트는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요. 제 책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달러는 이제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게 되면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좋아지면 통화 가치가 약해져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달러 대비 환율이. 그래서 요 사실 이 스마일 커브의 이국면과 삼국면까지는 요 가로축을 경제의 모멘텀이라 놓고 보고 요 X축을 달러의 강도라고 놓고 요 Y축을 달러의 강도라고 놓고 본다면 경제가 좋아질수록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내려가는 게 맞아요. 미국이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달러 같은 경우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런 지위적인 특성 때문에 미국 이외에서 수요하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국면, 2국면, 3국면 세 개라고 놓고 본다면 달러는 분명히 미국 경제가 좋을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팔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만 잘 사서 가지고 있다 보면 파는 기회는 확률적으로 더 많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한국처럼 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상수지가 뭐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코로나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환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사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1,300원 정도의 레벨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는 사시는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갈지는 또 모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만한 개별 채권 파산이라든지 은행 파산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환율은 완만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가 정도가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레벨부터 시작해서 완만하게 쭉 가면 좋겠지만 환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가지 않죠. 중간중간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한 번씩 위로 튈 수도 있겠고요. 또한 뭐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 뭐 미국 물가가 더 많이 빠진다든지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시는 타이밍만 좀 잘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연말까지 환율이 빠질 것으로 보세요? 네, 저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전망에는 그 기본 전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 시나리오는 그 지지부진한 노이즈는 나오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리스크 그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인상하기도 부담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5%로 동결을 할 것이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달러의 가장 큰 카운터파트는 유럽이거든요. 근데 걔는 올리잖아요, 계속. 그렇죠. 얘는 통화 정책 자체가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미국보다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통화 정책 사이클 자체가 한 반 사이클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후행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유로존 쪽의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연말쯤에 되게 되면은 미국과 그 독일 간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면서 달러가 좀 약해지고 원달러율도 같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경제로 봤을 때는 이게 한미 금리차가 만약 커지면 네.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게 건가요?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달러 대비 원화의 가격이니까 미국의 펀더멘탈과 한국의 펀더멘탈을 놓고 봐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 사실 합리적인 로직인데요. 실제 금융시장에서는요. 달러하고 카운터파트로 거래되는 이 유로화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환율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이 금리 차이에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통화는 원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금리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통화들은 미국하고 대등한 유동성과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유로 환율이나 일본의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차이, 즉 채권 금리 차이하고 차트를 그려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외 금리 차가 작용을 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성장 모멘텀 자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내외 금리 차가 벌어진다, 분명히 안 좋은 이슈 맞다. 하지만 그것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달러 바스켓이라고 하나요? 그 지수. 달러 지수라고 하죠. 거기에 막 통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죠. 달러 지수는 6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원화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달러 지수 안에서 유로화 그리고 엔화, 파운드 요 세 개를 합치면은 전체의 한 80%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유통이 되는 통화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신흥국들, 한국뿐만 아니고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그 특정 신흥국과 미국 간의 어떤 금리 차이라든지 그 펀더멘탈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선진국들의 힘겨루기, 이 고래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판세가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오를 거야, 조금 덜 오를 거야. 이것만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 환율이 진짜 1,150원, 1,2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주식을 사야겠는데 우리나라 대형주들 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은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와, 그렇구나. 되게 다행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지금 현상이 항상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한국의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는 공식이 과거에는 다 성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것이 성립을 안 하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환율보다는 지금은 환율하고 주식을 한국의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약간 띄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가지 변수로 막 보기보다는 네.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판단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예. 지금 같은 사이클이 진짜 어려운 사이클인 게 과거에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 변수가 이렇게 바뀌면 이거 당연히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패턴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힘드신 시간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를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런 복잡한 현실에 그래도 네. 명쾌하게 조금 이해하려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신 화무 11호 모든 자산은 피고 지는 계절이 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채권과 금 그렇죠. 정도. 예. 예, 그렇게는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이코노미스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의 제목은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라서 약간 그 투자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경제 환경이라는 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재테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도 뭐 어떤 대출을 받으러 간다든지 나의 일자리가 얼만큼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보려면 경제랑 금융시장을 띄워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지표들을 그런 경제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이 요즘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아무쪼록 좀 큰 도움이 돼서 모두들 다들 부자가 되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또 좋은 네. 말씀, 네. 좋은 그 국면을 좀 이해해 주시는 이런 좋은 툴 좀 제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의 저자이신 이코노미스트 최진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